어, 지금 시간이 되어서 어,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두 분 교수님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네, 시작하시죠. 그래서 네네. 저희 지금 통일안보 아카데미는 그 후원과 지정이 되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쭉 그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오프라인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14일 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컨퍼런스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금 대학은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6편의 유튜브를 이미 이제 그 공유를 해서 약 그 편수마다 이게 접속이 됐었는데 아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MZ 세대 공감 나눔 아카데미라고 치면은 저희 이제 두 분 교수님하고 저하고 두 편에 걸쳐서 촬영한 영상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 시간은 약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좀 짧게 영상을 쏟는 영상으로 해서 좀그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 1번 그 유튜브 영상은 평화통일의 방법과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분단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동맹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의 정치 다섯 번째는 통일은 꼭 해야 하나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통일 비용과 편익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좀 그동안 쭉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시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그 공감 나눔 아카데미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안보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되고 이룩해야 될 통일 문제를 두 수레바퀴를 이제 굴려가는 형태의 저희들이 이제 그 어젠다를 가지고 그동안 쭉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발전시키고 또 계속 그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체 설명을 9시, 7시 10분까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 20분 정도 우리 이제 김수일 박사께서 통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와 토론 그리고 대략 7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박동순 교수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강의 및 또 토론 그리고 7시 50분부터 약 한 30분 거쳐서 종합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는 이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지금도 뭐 나나 뭐 0813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실명으로 좀 이름을 바꿔주시고 참여자들은 영상을 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기는 한데 그 토론 시간에는 음소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전체가 좀그 토론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는 지금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이고 여주대에서 군사문제연구소장을 했으며 명지대 학군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통일 분야 강의를 해주실 김수일 박사는 통일부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고 통일교육원 교수,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미동맹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박동순 교수는 현재 한성대학교 안보정책학과장을 하고 있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서 활발하게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수일 박사님께서 먼저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강의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안보전략연구소의 김수일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 주제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문을 받고 토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 이야기 하나,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일 좌측 6개의 그림을 사진을 편집해 놨습니다. 제일 우측에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저 옥수수대를 지게에 얹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겨울철에 갈탄을 받는 것 외에는 땔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생산하고 나면 그 옥수수 대를 집에서 갖다가 말려서 땔감으로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저 여자분의 생각은 오직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의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밑에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자전거에 각종 재활용품들을 싣고 그걸 필요한 곳에 갖다 팔기 위해 저렇게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면 소 달구지에 필요한 물자를 싣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같은 동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 해결과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아주 기본적인 인권 회복을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게 북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겨울철에 거의 손과 사부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북한 지역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리고 약 15만 명의 인원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 자료는 뭐 정확히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 한마디 또는 자기 행동안에 전혀 관계없이 연좌자에서 자기 부모나 또는 사촌들이 친척들의 잘못으로 여기에 일방적으로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저게 지금 발전소 건설공사입니다. 한 겨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 시도에서
동원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급여도 안 줍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저렇게 종사하고 이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강제로 사람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유라든지 인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학습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권 그리고 생존권, 생명권 등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두 번째 통일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게 최초에 많은 연구기관, 언론단체 이런 데서 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 일부 젊은 층들에서 야 통일이 뭔 필요 있느냐 내가 좀 힘드는데 이렇게 오해가 발생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통일세 항목을 신설한다. 독일도 마찬가지 통일세를 별도로 거두었는데 소득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다. 이런 이제 하나의 아젠다가 있고 두 번째 우리 돈으로 또는 내 돈으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나요? 저 통일되면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때 내 돈으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오해. 세 번째 왜 우리 세대 왜 아버지 세대나 삼촌 세대는 가만히 있고 왜 우리 세대 지금 젊은 층 세대에 피해를 봐야 하나. 북한 주민 유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남으로 들어오면 혼란은 물론이고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고 그리고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각자한테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그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비용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비용은 소모가 아닌 투자이고 그리고 통일편익은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통일편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비용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2025년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10년 또는 20년간 우리가 투자해야 할 비용들을 총합을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일 비용은 교육비, 복지비, 예를 들면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의 투자비 이렇게 계산이 간략간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 편익은 이게 미래 수익이라 계량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은 북한 주민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시적인 지출입니다. 통일편익은 분담비용도 전략이 되고 그러니까 분담비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수출하던 것을 해상 및 육상으로 수송하니까 물류비가 전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이 군대를 분야별로 많은 인원이 안 갈 수 있고 국가 경쟁력 또는 국가 이상이 향상됩니다. 이게 통일 비용 또는 통일 편익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통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경제가 축소된다. 여러분 1990년 89년도에 동독이 붕괴되고 그리고 90년 10월 3일 날 서독이 동독 지역까지 포함해서
통일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어떤 길을 받았죠? 유럽의 패권은 독일로 갔습니다. 통일 이후에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해서 무려 주식시장도 10배 정도가 향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통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약화되고, 그리고 경제 침체와 개인의 세금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통일이 가능하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을 남한에 또는 미국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강대강으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과연 통일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굳이 통일할 필요 없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삽시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통일 여건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 개발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크게, 여러분도 학교에서 대학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 핵 또는 ICM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대미 협상을 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그래서 미북 간에 또는 북미 간의 국제적인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그래서 투교도 맺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강국을 통해서 체제 보존력, 체제 안보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나 미국을, 한미가 합동으로 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한다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 와중에서 핵을 개발함으로써 남한은 이걸 인정하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대로 경제협력이나 또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세습체제, 김정은 세습체제, 그 다음에 현재 김정은 체제, 또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풍요를 가져오겠다고, 이게 큰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기화로 남한의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또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고 북핵이 핵무기를 개발했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첫째, 대미 관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과 미국 주도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획가 아니면, CVID 아니면 북한 한 발짝도 못 옮긴다. 그래서 제재를,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가 되고, 특히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 확장 억제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대했던 거랑 다르죠. 세 번째, 북한 대내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 핵 개발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서 하고 선전을 해왔는데, 풍요 대신에 현재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서 내핍 생활 및 자력 갱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구호가 뭐예요? 이런 국제적인 대지에 정면 돌파하고 자력 갱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굶주림으로 오고, 식량난으로 오니까 북한 주민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높아졌죠. 이게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서 기대했던 기대 효용이 임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북한의 생존 전략은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입니다. 이 군사 강국을 또 핵무기 개발 통해서 경제 강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한미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남한의 강력한 대북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확증 어깨력 강화와 한미의 안보 협력을 강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뭐였냐면,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남한이나 또는 외부 세계의 지원이 없는 한
절대적으로 올해도 한 100만 톤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은 불만이 높아지고 민심은 서서히 이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고 뭐 수입이 제한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나라로 해서 이제 주민들이 점점 당과 그동안 믿었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거기에 추가해서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통상 90년대 태어나고 또 그 당시 어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약 한 3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하나 더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그다음에 당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여왔던 40대 이상의 세대와는 다르게 개인의 행복, 그다음에 개인의 경제적 가치에 더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정보화에도 밝고, 그리고 한 600만 대의 휴대폰 보급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북한 전역으로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북한은 이제 이런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비핵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남북 협상이나 하는 미국 또는 북미 회담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단계적으로 민간이 먼저 교류협력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 북한 주민들한테 조금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다. 그 다음에 이제 1.5 트랙으로 정부와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가 좀 더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재개시켜야겠죠. 남북관계 정상화는 좀 유언한 얘기지만 남북관계 재개를 통해서 통일 여건이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다.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일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통일 그리고 독일 통일은 그 지역의 세계적인 세력 경쟁, 패권 경쟁에 불균형이 왔을 때 됐습니다. 미군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베트남이 기회를 잡아서 베트남을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통일했고요. 그다음 미국과 소련의 경제 군사 경쟁 속에서 소련이 붕괴돼서 경제적으로 붕괴를 통해서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결국엔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 미국 단독 중심의 패권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단극체제가 되면 그때 대한민국의 통일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를 좀 기다립시다. 오늘의 얘기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경제적 목적이나 어떤 문화 형성의 목적보다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또는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한민족의 본래 모습입니다. 같은 문화,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를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문화를 대한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통일은 가능하고, 그리고 통일은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은 다 했고요. 우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여러분들 질문할 때는 화면을 그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그냥 가볍게 뭐 통일 언제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꼭 통일할 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말도 좋고, 김정은이 언제 죽어요? 예를 들면 북한 언제 붕괴되죠?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이 김 박사님 평상시에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예, 그 정해진 통일 그 내용이 20분이 좀 지나서 우선 진행상 조금 이제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 도 있고 그래서 질문은 종합 토론 쪽으로 하고 우선 그 저기 교수가 그 다음 시간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대학교 박동순 교수입니다. 여기 지금 음성으로만 듣고 있는 우리 참가자들 가능하면은 함께 힘을 좀 내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좀 이렇게 얼굴을 해주고 함께 좀 공유를 태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원대학교 이통희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박동순 교수고요. 여러분들 한미동맹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올해는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올해가 몇 년째 됐는지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올해 한미동맹은 몇 주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좀 토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려주시는 사이에 제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미동맹 하면은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한미동맹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한미동맹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한 가지씩을 한번 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는 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미동맹 하면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자, 한번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예, 보내주셨고 방금 전에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 감사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이 70년 된 해가 되겠습니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은 70살이 된 것이죠.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미동맹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한 가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박민우 님께서 힘, 또 우리 이충희 님께서 참 좋은 혈맹이다. 또 이렇게 단어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양동재 님께서는 한미동맹 하면은 6.25 전쟁이 떠오른다. 라는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신미양요,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맹 이런 것들도 떠올려 봤고요. 제가 떠올린 거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하고도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었죠. 6.25 전쟁, 그리고 또 혈맹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요. 어떤 분이 방금 전에 인천이라고 해서 아마 인천 3.6작전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또 정전협정이라든가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영어로는 We go together라는 이런 말도 떠오르는 것을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의 그 생각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단어를 떠올리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미동맹은 제가 70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거든요. 1953년 7월 27일 우리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그 약 한 석 달 후인 10월 1일부로 한미동맹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0년대에는 한미동맹의 발전기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주국방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동맹국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을 하는 그런 발전기를 이어나가죠. 그 다음 7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한미동맹의 확장기를 맺습니다. 연합사를 창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경제 개발하면서 군사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도 동맹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1990년대 이후가 되면서는 이제 탈냉전을 맞아서 어 미국 중심 체제로 이 단극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또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맹이 같이 대응하는, 제가 70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거든요. 어 1953년 7월 27일 우리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약 한 석 달 후인 10월 1일부로 한미동맹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0년대에는 한미동맹의 발전기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주국방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동맹국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을 하는 그런 발전기를 어 이어나가죠. 그다음 7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한미동맹의 확장기를 맺습니다. 연합사를 창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경제 개발하면서 군사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도 동맹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1990년대 이후가 되면서는 이제 탈냉전을 맞아서 어 미국 중심 체제로 이 단극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또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맹이 같이 대응하는 공조기를 갖습니다.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9.11 테러를 미국이 맞으면서 테러에 공조를 하고, 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의 재조정기를 맞아서 현재 70년 동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년 3월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37% 이상이 군사력이 떠오른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6.25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답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요. 한미동맹은 계속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변자의 90%가 한미동맹은 필요하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80%가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필요한가? 80%가 그렇다라고 답변했고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라고 한 답변도 62%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그 핵과 관련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은 지지하는가라는 국민 여론을 물어보니까 약 70%가 작년 3월 달에 지지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37%가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고요. 동맹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번 물어보니까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70년 전에 자유수호를 맺어져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동맹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도 한미동맹은 지구상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향후에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동맹의 상대편인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북한의 주장들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미동맹은 남조선의 종속과 악마의 수탈기다. 그리고 대북 압박과 제재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한미동맹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뒤를 도와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미동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채팅창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으면서 한미동맹에 바라는 것은 뭐다? 라고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또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조사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채팅창에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려주시는 사이에 저는 진도를 계속 나가면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핵위협에 대한 한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NCG라는 것을 지난 7월 달에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평시 작전권은 1991년도에 환수를 했지만 전시 작전권은 지금 한창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인수하는 전환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권을 통제하는 것도 한미동맹에게 바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 동맹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한반도 또는 이 동북아시아에 국한되는 그런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맹은 한반도라든가 동북아시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럽의 나토와도 이렇게 연결되는 글로벌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토론 시간을 가져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발전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동맹이라는 것은 그 동맹 공통적으로 느끼는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지 동맹이 유지가 되고 동맹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맹 간의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하게 믿지 않으면 동맹은 유지될 수가 없을 뿐더러 동맹은 발전할 수도 없거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동맹을 유지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동맹은 일방에 의해서 또는 양방에 의해서 이렇게 그 동맹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바로미터다라는 그런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미동맹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요.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양날의 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양날의 칼이다라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강의를 이제 곧 마치면서 다음 토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더욱 긴밀히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앞으로 더욱 심화시키겠다라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한미동맹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은 어떤 역할을 지금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짧게나마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제가 강의한 내용이나 또는 평상시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올려주시면은 그 내용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수신을 모두에게로 하고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금 토의하는 시간 외에도 글을 올려주신 내용이 답변을 다 못한 내용은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도 또 관련 내용을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진영님께서 한미동맹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한미동맹이 지속되려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공통적인 이익과 공통적인 양계 국가의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양계 국가 간의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견고해야 된다. 그런 세 가지가 일단 동맹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충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맹은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안보적인 이익을 보는 대신에 어떤 주둔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또는 또 이런 경제적인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면도 감수를 해야 된다. 자, 좋은 질문해 주신 우리 노진영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동맹에 가입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침공한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맹이 있는 나라와 동맹이 없는 나라는 정말 안보적인 위협에 대해서 크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은 네. 질문은 계속해서 채팅창에 받도록 하고요. 네. 네, 다음 진행으로 이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전부 화면을 켜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좀 떨어져 있지만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오늘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또 각자의 목소리를 다 좀 듣고 싶은 그 생각하에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온라인 컨퍼런스가 조금은 익숙되다가 요즘은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획을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진보된 그런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오늘 그래도 남는 시간 좀 참여하셔가지고 화면을 좀 켜주시고 뭐 여건이 안 되면은 음성이라도 해서 좀 우리 각자가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김수일 박사가 강의했던 통일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여기 함께 논의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가감 없이 그 어떤 뭐 수준을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하여튼 이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브레이밍스토밍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포문을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작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탈북자들을 대하는 관점이 또는 시각이 조금씩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첫 번째가 저는 지금부터 포용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북한에 대한 뭐 북한이 남한을 남침하는 침략하는 그런 위협도 없어지니까 북한 위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니까 그 통일에 대한 것은 통일에 필요한 예를 들면 예산, 자원 같은 경우도 우리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세, 마음, 생각의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과 착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그 자꾸 서로 대면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든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계속 접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제적으로 인도 지원에 관한 문제가 막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 자세가 든지.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원유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석유도 주고 두 번째 식량도 부분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도 지원도 안 하고 남북 간의 관계도 단절시켜 버리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한민족이라며 그다음에 니들 둘이 통일한다고 했는데 그럼 북한이 어려울 때 니들 뭐 했는데 아니잖아. 유엔에 가입되어 있잖아. 유엔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국가입니다. 근데 니들은 독립국가인데 왜 니들이 들어와? 니들 들어가지 마.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가 북한 지역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넓은 포용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안보는 튼튼히 해야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탈북자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 또는 그 사람들의 활동에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북한에 관련한 동아리나 있다든지 그런 북한에 대한 강의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북한을 바로 알고 북한에 바로 앉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일부 채팅창에 통일이라 하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합쳐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쌍방의 성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생활 수준, 성향,
도덕 등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그지 이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과 북이 굉장히 이질감이 높은데 그 이질감을 어떻게 이렇게 합쳐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우리 김수희 박사님께서도 짤막하게 예, 답변해 주시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30주년 기념해서 포럼을 했는데, 동독 주민들이 독일 통일 20주년 행사할 때는 동독 주민들이 말하기를 아주 동독 사람들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고, 서독 사람들은 자기들 굉장히 잘난 체를 한다. 그래서 아직 통합되려면 좀 멀었다. 근데 경제 수준은 이제 경제 통합은 한 75%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노동자들의 채용은 동독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현재 민족국민대 통일반에 보면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 연합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남북 연합 단계에서 뭐 하냐면요,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통합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국가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어느 날 묻는 데서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해도 통합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통합을 위한, 그러니까 통일 플러스 통합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신 많은 사회 제도, 행정제도, 문화제도, 사회복지제도, 교육제도 굉장히 많은 걸 통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해도 학계가 틀리고 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것을 통합하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교육을 시키고 하는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통일보다는요, 제도적 통일, 영토적 통일,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통일이 있는데, 땅 힘든데, 통합이라는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한 30년 정도 한 세대가 지나야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런 마음에 대비해서 포용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면은 우리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체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이제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서독은 동독을 보고 게으른 자, 또 동독은 서독을 보고 생색내는 자, 오씨 배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서로 편화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질문 준 대로 다른 성향의 이런 것이 그 1세대가 이제 돼 가지 않습니까? 뭐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러한 오랫동안의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 있고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분들이 도저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 질문 한 사람만 해주시면 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통일 간의 어떤 혼란 예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린다면은 분단 국가의 통합 사례 중에서 예멘의 통일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유전을 개발해가지고 서로 잘 살자라는 이런 성급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남예멘과 북예멘 사이에 통일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절차라든가 제도 이런 준비가 없이 성급한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하다 건건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겪게 돼서 나중에는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군사적인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통일 사례뿐만 아니고 또 남북 예멘의 통일 사례, 그리고 또 베트남의 통일 사례 등 분단국의 통합 사례를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교훈을 찾아서 통일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분야별로 제가 여러분 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의 국권 사태가 나서 북한이 붕괴되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장본다는 게 이제 경제 통합의 핵심 중에 하나가 화폐 통합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독일은 화폐를 서독 1마르크를 동독의 1마르크하고 1대1로 교환을, 화폐 가치를 따져서 경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한의 그러니까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거기서 많은 생산 제품을 통해서 북한 지역의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대일 통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저희가 이제 최초에 연구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정해서 북한 지역에 잠정적 화폐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그 화폐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오면 우리 남한의 원화하고 1대1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런 화폐 통합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북한은 은행을 안 믿습니다. 탈북자들이 오면 은행에 절대 예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이나 예금한 것을 한 번도 개인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대해서 불신이 많죠. 그래서 이 은행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리고 또 대출도 받고 이런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각 시도에 우리 뭐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국책은행을 통해서 통화를 좀 금융활동을 하자, 이런 것 예를 들면 있고요. 군사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북한 한 60만, 120만 대군이 있는데, 걔들을 일거에 다 해체시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는 근로자로 우리가 적당한 돈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 사회 기반 시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교육제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야별로 좀 통합을 그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공개가 됐고 일부는 비문으로 비공개로 이제 딱 되어 있는데요. 이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합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하면 이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박사학위 쉽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를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우선 감사드리고, 여기 지금 박범성님께서 이제 편익의 이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 이걸 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통일의 이제 어떤 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뭐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전체 문제를 얘기를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건데, 요거는 어, 이제 이 조금 뭐 정권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강도의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 통일의 그런 어떤 그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응답한 인원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그게 이제 낮아져 간다는 것은 이러한 홍보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채팅방에 나온 질문 중에 차민지님께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휴전국이 아닌 종전국인 이미지로 애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 안전성이 궁극적으로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통일이 되면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좋은 통일 선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 박동순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이때가 그 탈냉전 시기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독일은 완전히 이념적으로 해체가 됐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 탈냉전의 시기로 가는데 그 시기를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어떤 큰 반대나 그런 그 저해 없이 이렇게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남북한 간의 통일 문제를 보면은 지금 좀 독일의 통일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그 남북 간의 어떤 이념의 대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는 어렵지만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핵을 북한이 개발해서 현재 거의 그 실용화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점은 좀 그 통일이 독일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통일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소리 없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하려면은 준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통일이 된다면은 뭐 종전국이나 휴전국이나 그 이미지는 완전히 이제 탈피를 하고 한반도를 통합하는, 그리고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그런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의 또 다른 그런 그 국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군사적으로나 아, 아주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그 우수한 그런 그 통일 국가가,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한 대로 독일이 통일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못지않게 좋은 통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남아 있지만 그와 같은 걸로 계속 지향을 해야 될 거라 보고요. 두 번째, 선지라는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는 김수일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짧게 해주면 좋겠는데 통일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같은 나라의 관계도 우호적인 시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김 박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국민들 또는 국민의 선호도가 중국은 굉장히 낮죠. 그건 왜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 러시아는 태제와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 그래서 북한을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미국, 일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중국이 뭐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게 조금씩 제한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딱 마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북한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미국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런 상황 아니면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죠. 이제 북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뭐 북한이라는 나라 그런 태제에 방해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중국 시베리아 철도 또는 몽골을 통과하는 대륙 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통과. 중국의 14억이라는 엄청난 시장 인구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고, 물론 중국이 우리를 군사력으로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라는 아주 이상한 행태의 단체로 인해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은 우리를 지원하고 이런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나쁜 감정, 나쁜 선례는 아마 다 사라지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네, 가지 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국가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을까?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남북한이 합의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영어 명칭은 코리아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통일 대한민국 뭐 이렇게 주장을 아마 할 거고 저쪽은 뭐저 통일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국력이 세고 인구가 많은 팀이 이기게 돼 있어. 결국엔 그러면 투표를 해도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문제가 약간의 문제점은 될 수 있지만 이게 평화적으로 양 국가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통일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수정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일 강의해 주신 우리 김수일 박사님, 또 안보에 대해서 해 주신 우리 박동순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이충희 교수님, 이렇게 함께 노는 시간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또 댓글로 이렇게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지만 작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더 우리한테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이 우러 전쟁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교훈은 동맹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3대 핵 보유국이겠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너시 지금마가 이렇게 침공이 용이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본 북한은 더 비핵화가 원래가 좀 쉽지 않다 하는 학설이 많았지만 더 어려워진 것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요것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정신력이 제로면은 또 전력 자체가 제로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이거를 극복해내는 이런 정신전력이 우리에게는 DNA가 있긴 합니다만은 더 결집이 돼야 되지 않는가를 또 해주고 있고 이제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하이브리드 전쟁을 달리 표현하면은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고 전후방도 없고 군사와 비군사가 다 혼합돼 있고 모든 우주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제 특별한 사이버 전쟁, 이와 같은 외교, 심리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쟁으로 이미 이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약 한 9년 전에 미국의 학자들 내에서 회자가 됐지만 실제 이거 나타난 거는 이 우러 전쟁을 통해서 됐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의 우리 한반도 혹시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나면은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일, 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생각, 또 모든 또 이런 그 뭐 혁신에 관한 문제 등등이 다 오늘 공부한 우리 동맹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이 양계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큰 얘기는 안전이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 안보를 논하고 또 통일을 논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온라인 컨퍼런스는 뭐 이걸로 오늘 이번에 종결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좋은 주제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할 걸 약속드리면서 전체 손을 흔들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